저는 학술대회 진행사회를 맡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남동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식전 행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학술대회는 소남 윤동규의 날 행사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저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의 2021년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선 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식전 행사를 저희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학술대회를 거의 물심양면으로 다 이제 지원을 해주신 분이죠. 저희 남동문화원의 신홍순 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술대회를, 소남학술대회를 2014년부터 여태까지 지금 오늘이면 소남 이름으로 거는 학술대회가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3번까지는 학술 연구를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남을 소개하는 학술대회였고, 사실은 이제 지난 10월 25일 실학박물관에서 했던 학술대회부터가 이제 소남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학술대회를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인 2번째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15일마다 한 번씩 인천인 신문에 15일마다 한 번씩 소남 선생님의 연구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15일마다 그걸 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허경진 박사님, 또 쓰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송성섭 박사님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소남 선생님의 지리와 천문과 그 천문에 이어서 음악과, 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역학과, 또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경설과 예설 부분에서의 탁월한 어떤 학문은 감히 누구의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고, 사실은 그게 한 장 한 장 열릴 때마다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도 소남 선생님을 만난 것이 가슴이 떨리고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이 되면 소남 선생님 얘기로 제가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마다 그 얘기를 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매일 해도. 근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지, 하루를 어떻게 마칠지도 늘 1년 동안 소남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학술대회에 우리 문화원에서 소남을 연구하는 학술대회, 또 인천학연구원과 함께, 또 인천대학교와 함께 이것을 연결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조봉래 원장님이 사실은 와서 이제 인사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봉래 원장님이 집안에 어른이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케어를 하고 4시까지는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는 제가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실학박물관의 정성희 관장님 모셔서 간단하게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관장님 올라오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학박물관 정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축사 기회를 주셔서 실학박물관을 대표하여 신홍순 원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남동문화원과 9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 또 이어서 10월 26일에 인천에 잊혀진 실학자 소남 선생의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번 행사에 와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또 우리 신 원장님의 이 소남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 오늘도 또 이런 행사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소남 선생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나눠주신 그 고녀도설 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실학시대의 천문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실학시대 때 사실 이제 세계 지도가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복원을 한 마테오 리치의 고녀만국전도, 그 다음에 오늘 그 페르비스트의 고녀전도, 그리고 이제 알레니가 그린 만국전도, 이 3가지가 조선에 전래됐는데, 사실 이 페르비스트의 고녀도서를 이 손원 선생이 또 숙지를 하시고 글을 남기시고 또 그것이 토대가 돼서 이렇게 번역서까지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정말 감개무량하고, 이 손남 선생의 어떤 학문적인 사상과 깊이가 앞으로 뭐 더 연구되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들이 정말 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그런 사건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학술회의 맞이해서 발표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토론, 또 자장을 맡으신 또 우리 권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희 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우선 5분이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먼저 듣고요. 이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리 권호영 선생님이 주재하시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굉장히 재스러운데요. 어렵게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몇 분 이내로 발표하라. 참 재스러운 일이죠. 그래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여기 또 대관 시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발표는 20분으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넘은 것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경과가 되는 것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중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 고녀도설의 조선 전례와 그 판본 검토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혜민 선생님 발표하시죠? 네, 잠깐 올라오시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는 박혜민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표의 주제는요, 고녀도설, 소남이 필사한 고녀도설의 판본 문제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원 선생님, 네, 먼저 일단 손남 선생님께서 고녀도설을 필사를 하셨는데요. 단순히 필사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도 덧붙이셨습니다. 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책에서 관련된 내용 혹은 관련되지 않지만 이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또 부기하셨습니다. 그 부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손남 선생님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녀도설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녀도설은 페르비스트라는 예수의 선교사가 이제 편찬한 책입니다. 중고명은 남회인이라고 하고요. 1659년에 이제 중국으로 와서 서안에서 있다가 아담샬의 추천을 받아서 강희제 이전이죠. 흠천감에서 먼저 일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역국대곡이라고 해서 이제 연루되어서 강동까지 쫓겨났다가 강희제가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흠천감에서 일하는데요. 일하면서 이제 지리서, 그 다음에 지도, 천주 교리서 등등을 한역으로 된 것을 편찬하는데 힘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손남 선생님께서 필사한 게 고녀도설입니다. 고녀도설은 이제 초판본이 1672년에 나옵니다. 북경에서 상하 2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는 그 후에 나옵니다. 2년 후인 이제 1674년에 이제 고녀 전도를 제작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지금은 아메리카 쪽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고려대학교 고지도 컬렉션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페르비스트의 이 고녀 도설이 마테오 리치의 이제 고녀 만국전도라든지 거기에 해설과 다르게 다른 점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페르비스트는 고녀 도설과 고녀 전도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의 그 고녀 만국 전도는 어마어마하게 크기가 큽니다. 시랍 박물관에서도 전시되는 걸 보았는데요. 근데 고녀 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지도도 좀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 그렇다면 소남은 고녀도설의 어떤 판본을 필사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첫 판본은 현재 볼 수 있는 곳이 현재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티칸 대학 도서관에 초판본이 있다고 하고 프랑스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판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672년도 나온 초판본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1674년에 나온 사고전서 사부의 지리류 이제 외기지 속에 들어 있는 곳에 이제 요 앞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요거 앞부분은요, 사고전서 제요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상권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 쪽 페이지가 이 상권의 내용을 이제, 소남 선생님께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는 이제 지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본이 있는데, 이거 지혜본 전에,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유서가 있어요. 그거는 책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발췌해서 보여주는 본이 있는데, 고녀도서 집성에도 이제 고녀도설에 이제 앞에 목차에 한 3목차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본인데요. 이 지혜본이 중요한 게 이 지혜본이 가장 늦게 나온 판본이긴 한데, 지금 현재 대학 도서관에 있는 고녀도설 영인본들이 다 이 지혜본을 저본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본 같은 경우는 1836년에 편찬을 시작해서 1845년에 편찬이 끝나는 총서 중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안에 이제 고녀도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장각본이 있어요. 규장각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라고 보이시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하는 아니고요. 상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규장각본에. 근데 이 규장각본에 이제 강기는 알 수가 없고 이제 편찬자인지 뭐 언제 각본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요 상권이 규장각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남아 있는 게 소남 필사본입니다. 소남 선생님 필사본은 이제 발표 내내 계속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어서 이 앞부분만 담아왔습니다. 이제 소남 선생님께서 어떤 본을 필사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초간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거전서본하고 고금도서 집성 안에 있는 이제 발췌된 내용, 그 다음에 지혜본으로 목차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차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중국여, 외국제, 고녀도, 포열지, 리부터 인물까지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소남 선생님께서는 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고전서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중국과 외국이 고녀도에 배치된 리치라는 이 부분이 사고전서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혜본에도 없습니다. 근데 고금도서 집성
고금본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고전서본하고 지혜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없을 뿐이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 인물까지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 도서 집성을 보시면 이제 지원까지만 내용이 있고 밑에는 없는데요. 그거는 고금 도서 집성이 뭐 책을 모두 모으는 게 아니라 발췌하는 유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존재하고 뒤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전서본하고 지혜본의 요 첫 번째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 목차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보시면 해당 내용은 1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전체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략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담았는데요. 그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 세상에서 중심이고 가장 큰데 곤여전도를 보니까 우리 중국 되게 작다. 그리고 가운데도 아니다. 가운데는 바다가 있네.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소속의 서양인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이치인 게 하늘에 그 남중 고도를 재서 그 나라의 위도와 경도로 이것을 표시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조의 정치적 이념과는 이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고전서에는 실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통되었던 책에서도 아마도 이 앞부분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본에도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소남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썼던 걸 보면 아마도 초간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 선행 연구에서 곤여도설에 이제 언제 전래되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언제를 얘기하시냐면 이제 1722년에 이제 유척기가 처음 조선에 들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윤동규가 읽은 곤여도설 같은 경우는 이제 1672년이라고 소판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익의 아버지 이하진이 1677년에 북경에 가서 굉장히 많은 책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익이 보고 제자들한테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초판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남 선생님의 이제 부기와 이제 안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으로 보면 이제 1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곤여도설은 상건과 하건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건은 이제 자연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하건은 이제 인문지리, 어떤 나라에 무엇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있더라, 어떤 건물이 있더라, 어떤 동물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소남 선생님께서는 하건은 필사하지 않으시고요. 상건만을 필사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여기 소남 선생님 필사본의 첫 번째 시작되는 곤여도서의 부분인데 시작하기 전에 요 부분 빨간색 박스로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일단은 천문 관측이 필요한 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두원의 장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명사 역지에 있는 세자 주제육의 상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정두원의 이 장계 같은 경우는, 서양인 노드리게즈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가 인조에게 이것들을 바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선물을 줍니다. 그 서양인한테 받은 선물의 목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뭘 보냈냐면요. 서양 하포, 그다음에 화약, 청리경, 자목화 등, 그다음에 한역 서학서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선 지식,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지식인들은 이미 이제 한역 서학서, 이제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서양인을 만났던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이제 서양인이 로드리게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계의 이 전두원의 이 장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조선 사절단이 서양인을 만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기념적인 어떤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장계 내용을 다 베껴 놓은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세자 주제육이 이제 계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명사의 역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요 임금 시절에 그 원년이 되는 해를 예측하는데 모든 역대 천문학자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승천이라는 사람과 일행이라는 사람의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쓰고 있는데 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상소문입니다. 물론 계력에 대한 그 상소문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계력의 이제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역법의 방법에 대한 이치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제 학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 각, 분에 대한 단위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요. 강여도에 있는 반격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여도는 나홍선이라는 중국 사람이 편찬한 지도가 굉장히 많은 지도책이에요. 그 중에서 총도, 그러니까 전체 총도에 대한 반격에 대한 단위를 표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곤요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곤요도에서도 똑같은 반격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부차적으로 정보를 남겨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바다의 조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곤여도설에서 이제 바다의 조석이라는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석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조석 형상은 해와 달의 형상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일어나는 건 달 때문이고 사리와 조금이 나타나는 거는 해 운동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소남이 그걸 보고서 그렇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방회기에서 봤는데 하루에 1일 7조지 않습니까? 하루에 조수가 7번, 그러니까 쌀물과 미군이 7번이나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던데 맞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남 선생님은 성호 이익한테 스승한테도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 성호가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학문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면요. 지금 그리스의 에보이아 섬 근처에 에오리푸스 해협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거기에 조수가 있었다가 아예 없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0차례 이상 일어나는
형상이 보이는 곳으로 아직도 관광지처럼 그러니까 뭐 에오리푸스 해협의 조수의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얘기 계속 되어지는 곳인데요. 사실 그건 조수가 아니라 그 해협이라는 그 지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많은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아스토텔레스가 에보이아 섬에서 만년을 마쳤기 때문에 그 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중세 전기 작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토텔레스가 엄청 똑똑했지만 이 에오이아 섬의 조수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 지리서 안에 그대로 적혀 있고 그게 그대로 중국에까지 번역되어서 집방외기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행의 순서와 그 모습에 대한 이제 목차 안에요. 불교의 4대랑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빨간색 표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 내용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사원소설에서 나오는 것이 보면 이제 흙, 물, 불, 공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기에서 공기 대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말을 했다. 그러고 보니 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남 같은 경우는 거의 같다라고 봤어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붙여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지적 체계에서 어떤 직접 요소를 받아들일 때 보통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지식 체계로 흡수할 때 유사한 것을 자꾸 찾아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소에 대한 역어가 조선시대 때나 중국에서 사원행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교의 오행설을 이제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고요. 불교의 4대를 떠올리는 것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적 요소랑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인데 소륜 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소륜 심도는요, 마지막 목차인 인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인물에 대한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남극하고 북극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막상 15세기 이후에 배를 타고 가보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위도가 같으면 사람의 생김새, 그 다음에 동물의 생김새가 비슷하더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성이라는 게 있어서 천주교에 관련된 영성이 있어서 짐승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인간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혀 생뚱맞게 여기 소륜심도, 그러니까 청동설에서 보게 되면 원래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화성이 역행하는 형상을 보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주전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놓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칠정산에도 이제 수용되어서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물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청동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원고에 제가 이게 원고를 이제 수정하고 주고받다가 하다가 이제 수정되지 않은 원고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청동설, 지동설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했었던 건 좀 더 일찍이지만 예수회에서 지동설에 대한 지식을 유포하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그게 이제 풀리는 시점이 1758년이기 때문에 공여도설도 역시 청동설 기반을 하여서 쓰여진 지리서입니다. 혹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륜 심도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북이 내용이 끝나는데요. 이 필사본이 재밌었던 것은 단순히
만약에 필사만 하고 끝났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이랑 안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낯선 지식 체계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자연 철학 같은 내용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과 이제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체적 자료라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체계에 있는 어떤 지적 요소를 내가 알고 있는 지적 요소를 가져왔을 때 모순이 생길 수 있고 이제 변질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결론 밑에 보시게 되면 신우담이 이제 서유본이 쓴 글을 보면 위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위도상을 보면 온대에 속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중국은 한대와 이제 열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앙이라는 건 변치 않아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변질돼서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건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새로운 지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처절한 어떤 수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은 동료 도서에 대한 소남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제 소남의 저서가 모두 번역이 되면 이게 어떻게 서학에 대한 이해로까지 나아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전서본, 고금도서 집성본, 지혜본과 소남의 권요도서를 비교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소남의 권요도서 중요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소남 공동체의 성립과 변화를 주로 윤동규 선생님이 살아계시던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에서 18, 19세기라고 쭉 적었지만은 연구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일단 부제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윤동규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직후에 윤상전이라는 분이 인천의 덕동, 현재의 도림동으로 내려와서 이후 이제 13대가 도남촌에 파평윤시, 정평공파,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는 그 내용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윤상전의 아들 되는 그 윤명겸이라는 분이 1670년대에 같은 마을에 있는 청주한 씨와 함께 인척 관계에 있었는데 동계를 만듭니다. 그 동계를 이제 다시 재조직하신 분이 바로 소남 선생님인데요. 70년쯤 지난 후인 1742년경에 만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이 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소남 윤동규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남 선생님은 그 부친과 조부의 덕택에 이미 인천에 내려온 이 집안에서도 서울 쪽에 또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1710년대경에 16살이죠. 10년대 초반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분이 있어서 제가 약간 여유롭게 적었습니다. 1711년 또는 12년경에 이 인천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올 때 이제 삼형제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밑에 동생인 동기, 자를 원명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세 번째 둘째 동생이 동진이라고 하는데 자를 복춘이라고 합니다. 이 삼형제가 소남 선생님과 함께 성호 이계 문화의 안산까지 걸어가서 수업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송호 선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송호 선생님이 세 분과 관련된 글을,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남의 집안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맏아들 광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생각보다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로의 아들 광년이라는 분이 출생하셨고, 그리고 동기라는 바로 밑에 동생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광년이 여기에 입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남을 동생에게 입양을 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인 동진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남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다면 이분에게도 입양을 셋째를 시켰을지도 모르겠는데 입양을 시킬 수가 없어서 족보에 보면은 부인 이름도 아예 안 나오고 자손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만 딱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개수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제가 오늘 파악한 그 소남의 약식일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손신이라는 분이 출생했고, 이후에 차손이, 제가 이게 글자를 잘못 썼는데요. 요 위자가 아니라 족보를 자세히 보니까 상자더라고요. 마음 신방 옆에 항상 상자 쓰는 거 있죠. 글자가 비슷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제가 나오는데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지금 상자인데 위자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동규의 정조부부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그리고 여기도 친아들인데, 차남인데 이쪽에 입계를 시켜서 광년상, 여기는 광로신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남 집안에서 가장 그 현달했다는 사람이 극배라는 사람인데 정오품의 벼슬까지 문과에 합제해서 급제해서 벼슬을 산 사람이고, 세 번째 동생인 동친이 나오는데 여기 아예 결혼한 사실도 안 보이고 그다음 밑에 자손들도 없습니다. 원래 결혼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기에 나오거든요. 네. 그 연구사, 관련 연구사를 살짝 좀 검토를 해본다면은 원래 이 동계라는 것을 향촌 공동체 내 자치 조직이냐 아니면 이익 결사체냐, 뭐 독일어로 하면 게마인샤프트냐 게젤샤프트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80년대까지는 이제 주로 이것을 이제 양반들의 향촌 지배 도구로 보는 통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지역 공동체적 특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계와 총계는 조금 다른데 여기는 행정촌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기는 자연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촌 몇 개가 모여서 행정촌이 되거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신동계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만신동계를 통해서 볼 때 1750년대 중반까지 황곡 출납 등의 대민봉사를 하면서 인천도호부, 이게 남촌면입니다. 남동면이 아니라 오류입니다. 남촌면 1, 2리를 합친 동계를 조직해서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1754년에서 56년 사이에 소남이 서울 용산으로 이거한 후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더 기간이 있죠. 거의 서울에서 사시다가 그때 이제 차남 윤광연과 차손 윤상 등에 의해서 인천의 소남 공동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계기가 되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맏아들 광로의 죽음이 1754년이고 동생 동기의 죽음이 1756년입니다. 큰 장례식이 두 번씩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 겹치면서 서울로 이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한 그 자료가 시헌역서인데요. 요 시헌역서라는 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책력에다가 그 책력의 그 하루하루 줄을 1일, 2일부터 시작해 13일까지 한 면을 채우고 뒤에는 14일부터 30일까지 또 한 면을 채우고 있는데
그 한 줄씩, 하루에 한 줄씩 원래 책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그냥, 초서로,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약식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약식일기라고 붙여왔습니다. 시원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이런 약식일기와 비슷한 것이 이미 영남에서도 있었는데, 영남의 대구 지방 근처에 살던 최흥원이라는 사람이, 소남과도 사던 시기가 약간 좀 겹쳐요. 소남보다 약간 후배이긴 하지만은, 이분도 사실은 책력에다가 중요한 삶의 기록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분의 이 일기는 학계에서 역중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중일기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시원 역사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은 검소하고 전략하는 생활 중에 종이를 아껴 쓰기 위해서 책력의 앞면에는 매일 한 줄 일기를, 뒷면에는 천문, 지리, 역사 관련 서적을 읽고 그 내용을 필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메모한 독서 기록장으로 역사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오늘날 볼 때 인천 지역 환경운동의 모범적 사례로 재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그 시연 역서 중에 약식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2월소라고 돼 있죠. 하고 여기 이제 월건이 나오죠. 태세 다음에 월건이 나오고 요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3일까지 쫙 있는데 요 한 줄이 하루 기록인데 원래 책력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위에다가 그냥 아까우니까 붓으로 이게 막 초서로 아주 갈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날의 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침에 맑았다가 점심에 구름이 꼈다가 저녁에 바람이 불더니 비가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루 종일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0%가 이런 일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20, 30%의 내용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디를 갔다, 누가 찾아왔다, 뭐 누가 책을 빌려갔다, 뭐 물건을 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초서로 된 내용들을 분석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시연역서 뒷면에 나오는 독서 기록장이라고 전 적어봤는데, 얼마 전에 송승섭 선생님이 인천인에 소개한 내용이 보니까 이건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쭉 뺏긴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가끔 이제 자신의 견해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남 공동체는 이게 이제 원래 기원은 소성의 남촌이라는 면에서 소남이라는 말을 썼고요. 본인이 이제 여기 인천에 오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남촌인이라고, 소남촌 사람이다라고 자처를 하면서 호가 됐습니다. 18세기 중후반에 이 당시의 행정구역상 남촌면 1, 2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리, 3리, 4리까지 남촌면이 4개의 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 1, 2, 2리, 3리, 4리는 당시의 그 지리지인 여지도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면 단위까지만 나오고 동 단위 안 나오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았냐? 요 내용은 소남 선생님이 쓴 글에 1, 2, 2리 이런 표시가 있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1791년 호구 통서에 보면은 1, 2, 2리, 3리, 4리까지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남리에 살고 계셨다는 것, 제가 그 허경진 교수님 책들을 많이 좀 인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도인데 시간이 없으므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남촌에 정착한 후에 동계를 쇄신하고 70년 된 그 오래된 동계를 새로 재조직했다 해서 만신 동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집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인천에 이사 온 지 한 25년에서 27년쯤 경과된 시점인 1737년경에 토지를 매입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며느리인 그 장부, 며느리인 연일정 씨에게 준 명문, 요것은 이제 정여문기라고 하죠.
정확하게 분재기라는 것은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준 문기고, 요거는 이제 정경 문기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화당 아래 근자, 답, 칠두락과 노비 사구를 정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가 맨 마지막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 24마지기 정도의 논과 30명에서 50명 가량의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1772년 선종 직전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왜 직강이라고 제가 써봤냐 하면은, 안정복에 의하면은, 안정복의 그 글 중에 경안면 이리 동약이라는 곳에서 직강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친 존의로 나이와 덕망이 우월한 자로 추대하며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기강을 진작하고 환난을 구제하며 호를 공정하게 하는 동네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 소남은 이때 만신동계를 결성해서 직강에 추대되고 양반이 회피하던 황곡 출납 등의 실사구시적인 일을 맡아서 아랫사람들, 그 백성들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대체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양반들은 평민들과 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계는 상계라고 하고 평민들에게는 하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계에 속한 소남 윤동규가 상계 하계를 합치고 또 다른 동네까지도 합쳐가지고 동계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만신동계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황곡 출납 업무를 자기가 직접 여러 해 동안 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직강의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복은 이 소남이 강조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소남의 사상을 진실체당이라는 말로서 요약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소남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아닐까, 소남의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신동계는 애경을 베풀고 부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형벌을 썼다는 것과, 그다음 중요한 내용은 초상을 당하거나 장사를 지낼 때 서로 일을 도하고, 화재가 나서 집이 불타면 집을 만들어주고, 병자가 생기면 힘을 합쳐서 밭갈이를 해서 서로 도왔는데 이는 진실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구제하자는 가르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만신동계 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네가 시장해져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동네를 한 동계로 합쳤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이제 주도해서 새로운 계를 조직하고 만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만신동계서에 소남이 쓴 글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상부상조의 실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만신동계는 인천 남천면 1일에 사족이 주도하고 평민 이하 계층 협조한 체제로 결합된 경제공동체, 산림공동체, 법률공동체였다고 보여집니다. 성호 이익의 가르침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림공동체라는 측면, 그리고 근면금수하라는 것, 그리고 백성을 억누르지 말고 예속시키지 않도록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남은 황곡을 출납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자기가 직접 근로하는 그 기풍, 그리고 자신의 집안 살림도 아주 근면금소하게 지내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과 또한 직접 노동, 농사를 중시한 실천 사상에서 비롯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성호를 계승했다는 이야기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가문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잔류했다는 내용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시헌역서 안에 이제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추려봤습니다. 보면은 이 달력 날짜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그쪽에 좌우로 쭉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한국 관련 미와 태 그거에 수량들 어디서 빌려갔다 이런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 황국 출락과 관련된 기록과 그 다음에 광로에 대한 이야기, 노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광로가 상경했다. 맹자는 안씨 집안의 조카가 빌려갔다. 아주 이게 간단하게 안산에 가서 머물렀다. 값이 싼 말 한 마리를 샀다. 한서방이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안산에 가서 성호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밤중에 어린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비로소 병이 났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생활 속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 가지 모양, 몇 등전이냐, 어떤 모양이냐, 구전, 제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다 나오고요. 너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 농사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태서수법이란 책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웃에 동네 송생이라는 사람이 빌려갔다. 서울에 있을 때 1756년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수차와 관련된 내용을 봤을 텐데 태서수법의 중요한 내용이 용미차 등 서양수차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앞으로 이제 소남 문집에서 찾는다면은 전 굉장히 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년이 서울로 올라왔다. 이런 말에서 이제 소남이 서울에 이미 그때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례식 기록이 나오는데 동생 융동기의 장례식으로 보면 용산에서 발인했다. 이런 것들 나오고요. 농사에 대한 관심으로서 인천, 교화, 양천 등등에 다니는 이야기들 나오고 이웃들에게 도서를 빌려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제가 낸 결론은 소남의 실학사상은 진실체당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참되고 실용적인 것을 체득하고 체행한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한다. 이런 어떤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많은 고문서들을 정리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전체적인 분야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17세기 이 인천에 정착한 때부터 시작해서 소남 가문이 20세기 최근에 이제 그 충청도로 옮겨가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에 300~400년 동안에 재산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거주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의 변동 같은 것들을 살펴야만이 전체적인 소남 공동체의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8, 19세기 지금 인천 남천동이죠. 남천동에서 그 소남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그 면모를 아주 실증적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신 원재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문대학교 구지연 교수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지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성호하고 소남이 주고받은 서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성어까지 포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만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성호하고 소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술적인 문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서간을 통해서 성호의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소남의 편지가 중요한 이유가 55페이지입니다. 주석 70번 달아놨는데요. 가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소남 강문을
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주고받은 편지가 예의를 분별하고 명리를 토론한 것이 수십 수백 조뿐만이 아니었다라고 그 행장초를 지은 제자 권기원이 기술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그 소남 선생 유집초라고 되어 있죠. 소남 선생 문집. 거기에는 성우에게 보내는 서간이 80편 정도가 실려 있고요. 성우 전집에는 소남에게 보내는 서간이 56편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간을 분석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 사제 사이에 학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졌고 지식 전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쭉 살펴보면 소남이 성호에게 보낸 서간은 소남 선생 문집 6권하고 8권에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소남에게 보낸 서간은 성호 전집 18권에서 21권까지 양쪽 다 시간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수가 어떻게 분포됐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게 57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호가 소남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1719년도입니다. 그 별지에 답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쭉 살펴보다 보면은 1719년부터 62년까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그 별지에 답하는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성호 답장을 보낼 때.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그 경전의 어떤 문맥에 관한 내용보다는 서로 진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교류를 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남 경우에는 성호 선생서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고 성호 같은 경우에는 답 유장이 그 소남의 자인데 그렇게 시작하는 제목을 달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소남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성호가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7페이지에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처음 시작할 때 겨울에 두통의 편지를 받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별지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서간에 앞서서 아마 그 소남이 이제 보낸 별지가 어떤 포함된 편지를 보냈을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사칠설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호가 첫머리 말한 겨울에 받은 두통의 서간을 성호 전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소남이 41년 10월에 보낸 서간에서는 명의지 제휴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11월에 보낸 서간에는 의상설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서간에 이걸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는 걸 보면 이 10월의 서간에 이제 성호가 대답을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냈던 편지는 서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그 47년도 소남 서간 9편이 실려 있지만 이에 대한 답장은 한 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답이 오갔을 텐데 정확하게 그 문집 자체의 서간만으로는 1대1로 보낸 편지하고 답장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좀 더 보면요. 58페이지에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편지를 보면 성호가 소남에게 대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한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각계에 관한 겁니다. 역경에 나오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조를 묻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고요. 세 번째는 장단에 사는 어떤 사람이 후사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소남의 서간에서 문집에 있는 소남의 서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9페이지에 제 위에 인용한 그건데요. 소남 선생 문집 6권에 실려 있는 그 서간인데 여기를 보면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과학계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성호사설에 이게 그대로 소남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실려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단의 후사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걸 소남의 서간에서 그 질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주석 78번으로 되어 있는 것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게 그 성호가 이거에 대답한 그 서간의 2년 앞선 1753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종사촌이나 아마 외사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친척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호가 구설에 휘말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남이 편지를 보냈고요. 그해 같은 해에 성호가 답장을 보낸 게 그 60페이지에 인용해 놓은 인용문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이의가 아닌 건 알고 있다. 근데 편의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다는 것을 2년 후에 편지에서도 언급됐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성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례를 찾아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잊지 않고 있다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시기 동안 끊임없이 사제 간의 의견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문집 같은 경우에는 성호 전집을 이제 이병휴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문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서간에 실린 그 문집에 실린 서간만으로는 그 사제 간에 있었던 어떤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데 반면 이제 소남 문집 같은 경우는 제목에 유집초라고 되어 있듯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남의 문집에 실린 서간 또 소남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소남 선생 문집을 연구하는 것이 유효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남 집안, 그러니까 종택에서 가장하고 있는 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가장되어 있는 유고는 이제 필사본 13책하고 제자 권기현이 쓴 행장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자 윤신이 편집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형에 보이는 것, 원형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서간이 원찰이 남아 있는 게 다행이죠. 근데 그 가운데 158편이 선별돼서 그 장서각에서 소남 윤동규 서간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호의 편지가 이제 25건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거죠. 문집에 어떻게 실렸나.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46년 5월 15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게 소남 문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원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저렇게 색깔로 입혀놓은 부분, 조 부분은 편지에 실린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남 문집에 실린 것도 원찰 그대로 실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이제 손자가 선별을 해서 내용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62년 6월 15일의 것인데 이거는 편지 원찰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삭제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은 제가 그 하늘색으로 쳐놓은 조 부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집에서조차 표시가 되는데 이거 이하는 산삭해라 이런 또 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삭하는 편이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편집하시는 분은. 그런 걸 보면은 이 산삭하려고 했던 부분, 산삭해는 부분하고 원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적인 내용은 대부분 지워진 채 문집에 남아 있고 거의 학술적인 내용만 선별돼서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학문 교육의 어떤 구체적 자료로서 우리가 소남에 남아있는 가장 서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서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보자면 그 경진년에 보냈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62페이지에 인용한 것입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걸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748년 9월에 보낸 서간인데 이 바로 전해 47년에 성호가 역경질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자인 소남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살펴본 거죠. 스승이 저술한 것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적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건지 쉽게 이제 되지를 않아서 이제 미뤄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안부 편지와 함께 수남 안정복의 편지를 동봉해서 성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정복은 본래 이 편지를 부탁을 할 때도 소남을 통해서 스승에게 전달시키려고 했는데 개봉한 상태에서 맡겼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남도 이 자기의 편지를 살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보낸 수남의 편지는 그 수남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내지덕의 주요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소남하고 서로 토론이 오가다가 아마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여쭤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정을 알리면서 소남이 수남에게 이제 답했던 내용도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본래의 수남의 편지도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또 자기 의견까지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제의 교육 관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서간도 있는데요. 성어전집을 보다 보면은 수분학이라는 기문을 쓴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분학이라는 인물이 바로 소남의 벗인데 소남의 편지를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집에는. 하지만 집안에 있는 가장되어 있는 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남이 기문을 써달라고 자기 벗을 소개를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의 서간이죠. 그리고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받고 나서 감사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남이 이 수분하라는 인물이 죽었을 때 소남이 이제 찾아가서 아들을 만나고 그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렀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성호의 그 서간이 남아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을 성호에게 보고하는 알려드리는 또 그런 편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문집에 실린 것은 소남의 학술을 보여줄 수 있는 서간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학술적인 어떤 토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류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가장 서간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절로 넘어가서요. 또 이제 가장 서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남의 사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5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한 편지인데요. 제가 65페이지에 첫 번째 인용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해 1742년에 성호가 원주에 간 사이에 이제 보낸 서간인 것 같은데요. 이 해에 전국적으로 이제 역병이 들어서 영조 때 아마 가장 최대 역병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만 명 정도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남도 선영 근처로 더 물러나서 집을 지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평택이라든가 이제 창성 이런 걸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두는 수입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된 서간을 찾아볼 수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장원을 좀 경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중경산 아래로 옮기고 싶다 이런 집을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년에는 조카 딸 혼사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거를 털어놓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1754년에는 막내 아우 집이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아예 형에게 기탁하러 와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죠. 윤광로가 죽었을 때 그 편지를 1754년에 보낸 편지를 소남 문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슬픈 지경인데도 그 편지의 대부분 내용은 그 가래에 관한 것이나 장례 절차죠. 또는 역경에 관한 질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거의 후반부가. 그런데 가장서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4차례나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의 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66페이지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냥 고민을 토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그거 의논을 드린 것 같아요. 아들의 이제 그 병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을 소개를 받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마 가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독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하고,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성호가 그 아들을 불러서 굉장히 따끔하게 야단을 쳤나 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그래서 그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편지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문집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남에게 있어서 성호가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수남이 쓴 행장을 보더라도 마치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제 간의 그 학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적으로도 친밀하고 거의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서관 연구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일단 소남 연구를 할 때는 지금 당연히 남아있는 소남 문집 번역이 일단 된다면 되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소남의 가장 서관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제공이 돼야만 그 입체적이고 정확한 그 소남에 대한 연구, 나아가서 성호학에 관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구지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집에 있는 서간의 내용은 이제 학문적인 것이고요. 그 원래 그 옆에 원 서간이죠. 거기에 실린 그 가장 서간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만 소남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구지연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백준 선생님, 네, 벌써 올라오셨네요. 네, 만사와 재문으로 본 소남 윤동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백진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백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몇 분 이렇게 그 발표를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두고 발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제가 저기 전주에서 올라오느라고 지금 뭐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은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다른 네 분에 비해서 제가 학식이나 견식이 많이 얕아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주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면모가 있구나, 이런 자료가 있구나 정도를 같이 좀 보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한 20분 안에 마칠 예정이고요. PPT 자료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만사 재문 현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승 교유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실제 만사와 재문 내용을 봐서 한 3가지 정도로 특징을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선생님들 발표에서도 다 언급된 내용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소남 선생에 대한 연구는 뭐 이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기 남인 항맥 그리고 성우학파 계승 과정 논의 속에서 위치를 지어보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학문 가운데 경학, 예학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성우학파 주요 문인들, 뭐 수남이라든가 이병유라든가 이런 학자들과의 학술 논변 연구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뭐 앞에 허경진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가장 최근에 좀 집대성한 책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 인천이라는 지역 기반 위에서 소남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서 생애, 학문 세계, 학문 태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소남 선생 유집초 번역 사업을 지금 남동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 사업 가운데 만사하고 재문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만사와 재문 자료를 번역하면서 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사 재문 현황을 보면 만사는 6편이 남아 있고요. 재문은 32편이 남아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아래 기타 자료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소남 선생을 위해서 지어준 만사나 재문은 아니고요. 그 가장 자료에 섞여 있던 몇 가지 문서들입니다.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그 5편의 문서는 성호 선생이 지은 그 윤치망 묘지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목이 보내온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가 맞지 않으니까 아마 소남 선생의 선조 누군가에게 보낸 그런 관찰로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부지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관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허목 선생 연보 후지라는 그 간행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남 선생이 직접 지은 만사가 한 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내용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허목 미수 선생이 보내온 관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문서를 제가 이제 받아봤는데 이미지로 받아봤는데 이 내용이 허목 선생 연보를 가능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 그 후손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좀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허목 미수가 아마 소남 선생 집안에 보내온 편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래는 이거는 이제 소남 선생이 남긴 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만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요 글은 소남 선생이 직접 지은 만사입니다. 만사인데 친구한테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수신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하나 같이 섞여 있다라는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사 재문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 만사 재문을 작성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논문들은 제법 있거든요.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분의 만사하고 재문에서는 어떠한 문학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을 연구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수신인의 입장, 그러니까 객체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집에서도 보통 그 작성자를 중심으로 모아두기 때문에 물론 부록에서 이제 받은 만사나 재문을 모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남의 대상으로 쓴 만사와 재문을 통해서 생애나 학문적인 관계망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만사와 재문을 다루는 이유로 보았고요. 일반적으로 만사나 재문은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칭찬을 하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칭찬을 하죠. 이런 부분이 훌륭하고 대단했다. 이런 의례적인 칭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걷어낸다면 좀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차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만사는 6편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운문으로 지었고 6편이 이제 작성 시기는 아마 1773년일 겁니다. 이제 목회경 만사만 74년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작성 시기를 74년으로 확정을 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작성 시기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돌아가신 해인 73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중요한 분들을 언급하면 이제 강세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만사에서 스스로를 문화생이라고 자칭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뭐 홀례로 맺은 인연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남 선생 동생이 되는 윤동기의 아들 윤강현 강세남의 딸을 처로 맞이했다라는 족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례로 맺은 관계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제 관계인 동시에 인척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우담이라는 이름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신우담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담, 신우팽, 신우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세 분 모두 소남 선생하고 관계가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관찰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신우팽이라는 분이 지은 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혜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음도 맞고 나이도 엇비슷하였지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뭐 사제관계라든가 인척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교유관계로 봐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문은 32편이 남아 있는데요. 8월 7일에 돌아가셨으니까 8월 7일에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6월장을 지냈죠. 3개월이 지나서 6월장을 지냈으니까 10월 상순에 지은 제문들이 가장 많고요. 소상에는 따로 제문은 없고 뒤에 보면은 이제 대상이 요쯤 될 텐데요. 75년에 지은 제문이 3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철 시인이 지은 제문은 원문이 좀 훼손돼서 번역을 조금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는 보존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다만 요 5번째 이름 부분이 찢겨져 나가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기 힘들고요. 예, 그 두 분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발신인을 그러니까 작자를 좀 확인하기 힘든 제문이 2편이 있었습니다. 제문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정리해 보면은 친인척 관계는 요 위에 있는 분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문인이나 제자들은 여기 가운데, 그다음에 교유 관계는 요 아래 이렇게 큼지막하게 친인척, 문인, 제자, 교유 관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건 이제 3가지적 측면으로 좀 바라봤거든요. 좀 이제 평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문이나 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기 남인항맥은 퇴계에서 한강 정구, 미수 허목, 그다음에 성호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거기서 이제 보통 이후로는 그 학문 성향에 따라서 조금 강경했던 권철신이라든가 온건했던 안정보, 그다음에 좀 중도적인 입장을 지켰던 이병유 이렇게 갈래로 나눠졌다고 보는데, 소남 선생은 그 성호의 학문이 좀 이제 분기되기 전에 분기 시점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제자가 된 분이고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수제자의 위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임이 지은 제문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퇴계 선생의 유풍을 듣고서 자취를 접했고 성호 선생을 뵙고서 스승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힘써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제문 2편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제문의 앞쪽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학문의 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윤행경의 제문과 윤준의 제문을 보면은 바로 그 앞쪽에 가장 앞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 문화에서 근원이 나와서 성호의 물가로 이어졌다, 도가 이어졌다. 퇴계 정맥이 안산의 성호로 이어졌는데 선생께서 이를 받들어 연원에 나아갔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확실히 이 소남 선생을 성호의 수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그 수남이 성호 선생을 찾아갔을 때 이제 대화를 남긴 그런 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성호의 직접 화법으로 내 제자 가운데
이런 제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호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제자인 그 윤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양자 선생하고 더불어서 좀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수제자라고 보고 있는 분인데 아마도 그 소남 선생을 계속해서 좀 윤돈의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호의 입장이기도 했고 이제 아무래도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성호 문화의 다른 제자들도 소남 선생을 윤돈과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만사와 제문에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질이 순우하고 학문이 독실해서 윤돈과 짝할만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병유의 제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옛사람에게 비긴다면 정자 문화의 화종, 그 다음에 주자 문화의 만재와 가깝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다른 대상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걸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의 입에서 언급을 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제자라는 측면, 그리고 뭐 이제 경악에 능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이 같죠. 성이 같다라는 것도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소남 선생을 윤돈에 비견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이제 안빈낙도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문인들 보면 다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힘들었다, 공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여러 사람이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하게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일 자주 비견되는 인물이 아내하고 증삼이거든요. 그래서 안빈낙도라든가 역책이라든가 단사표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편의 제문과 만사에서 나오는 표현이라서 분명히 이제 그 여러 문인이나 제자들이나 이렇게 좀 주목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실 때 좀 아마 그런 죽음, 그러니까 고든 자세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묘지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번암 최재공이 그 인삼 약을 보내오는데 그거를 이제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요거를 조금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자들한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세상 떠나는 게 순리니까 내가 그걸 굳이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혹은 죽음을 앞에 두고 좀 혼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죽음 자리에서 제자를 불러서 이제 또 가르침을 또 남깁니다. 그래서 맹자 구절을 또 이제 더 풀이해 주신다든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꼿꼿한 어떤 상징으로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언급하는 글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편의 제문을 보다 보니까 좀 제일 재밌게 읽은 거는 사실 이 신운의 제문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제문이 재밌을 수는 없죠. 저도 읽으면서 맨날 너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번역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논리도 있고 이 소남이라는 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길긴 하지만 제가 그 발표문에 인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글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남이 가난, 늙음, 질병, 죽음으로부터 아주 초연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맹자를 문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여기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좀 중시하는 학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 뭐 다른 선행 연구라든가 다른 서간문을 많이 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아주 엄밀하게 그 부분을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나 제문을 보게 되면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상당히 중시한 분이다라는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추후에 다른 자료들을 좀 참고해가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주변인들이 어디에 주목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호로 이어지는 그 항맥을 이어받은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한 가지를 까먹었네요. 그 윤돈하고의 이제 유사점 중에 하나가 윤돈이 그 시제를 보고 나서 그 시제가 이제 자기 스승을 모욕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남 선생도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제하에 묻혀서 지내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실길에 나아가지 않고 제하에 머물면서 학문에 정진하다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 면모, 이거를 좀 높이 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문 태도를 아주 진지하게 가지고 계셨고, 그거를 그냥 학문을 습득하는 데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면모를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아주 높이 평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 한 30여 편, 40여 편 글을 번역하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라서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집초에 있는 서간문 자료라든가 혹은 이제 다른 보완 자료들을 좀 더 확인하면서 이 세 가지 면모, 혹은 여기서 이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다른 면모라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진우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쌤 발표는 아마 소남 사후에 이제 지인들로부터 받은 그 만사나 제문을 통해서 소남이 근기 남인의 학맥 계승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학자로서의 안빈낙도의 삶을 지냈다는 점,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중시 여기는 학문 생활을 했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해주신 백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고려대학교의 심경호 교수님 혹시 소남 윤동규 종과 소장본 식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심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종과에 소장되어 있는 시권, 무슨 과거 답안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 번역은 저의 그 연구 교수가 전체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PPT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하도 오래간만에 PPT를 사용해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지보라고 해서요. 규장지보는 잘 아시죠? 정조 때 홍패, 백패 이런 데다가 찍는 왕의 도장입니다. 예. 이 시권이란 말은 시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명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게 내려왔네요. 자, 먼저 보실 것은 소남 선생의 어른이신 윤치망 어른의 생원시 답안지입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2등으로 했는데 3등이 맞을 것 같아요. 답안의 그 등수는 1등, 2등, 3등으로 나누는데 1등이 5명, 2등이 25명 이렇게 돼서 전체 1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7등을 하셨기 때문에 3등이 맞는, 여기서 보면 이제 3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제 눈이 나빠가지고 잘 못 읽은 거. 이거 3이라고 돼 있죠, 그죠? 3지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서의라 그래서요. 생원시의 경우에 마지막 시험에서 생원의 경우에는 사서와 오경, 대개 3경이 나옵니다만 이것에 대한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이 사서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 논어에 나옵니다만 공자께서
왕도가 아닌 패도가라고 볼 수 있는 관중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인에 가깝다, 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인을 체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사실은 이런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고 그 당시의 논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논제나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합격자가 몇 명이고 어느 집안에서 어떻게 나왔고 하는 그런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국학계에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윤치망 어른의 이 문제는 바로 경학사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연 패도하고 왕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올바른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적용했을 때에는 패도도 또 역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논어의 아주 정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패도는 배격돼야 되지만 논어 속에서 이미 공자가 패도가인 관중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걸로 사서의라고 해서 이거를 냈습니다. 근데 이 답안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 번호를 1에 1 했는데요. 아이고. 자, 1-2라고 제가 해놨죠. 여기에 오경의 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행에 보면은 들어있는데 왜 오방색에는 물이 안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얘기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에 논문을 쓰게 한 겁니다. 근데 아주 멋진 답안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 자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없으면 학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논문을 썼는데 이걸 보면 여기 뒤에 초서체로 쓰셨어요. 이때 효종 때 무렵에까지는 이 답안지에 초소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그래서 특히 오경에 관한 답안은 초소로 답안을 써야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한 장에 앞뒤에다가 썼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기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로서 이 가치가 대단히 있다. 앞으로 사실은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적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느냐는 중요한데 이 소남정가에는 바로 이러한 아주 시곤에 한 20여 장 남아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가보경장 때까지죠. 이 과거의 모든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답안지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가지고 문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예는 한 집안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 글에 썼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일부러 좀 풀어놨어요. 여기 성적이 차상이에요. 그죠? 차상이니까 차가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불합격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1, 2, 3 다음에 다시 차가 있어가지고 차는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여기 좀 빨간 것들이 보이죠? 이 빨간 점들이 보이죠? 여기 정조대왕이 B점을 찍은 거예요. 평점을 찍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도 사실 안 돼 있어요. 정조대왕의 한 가지 뭐랄까, 약간 성균관 유생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성균관 시험을 반제라 그래요. 과거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거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몇 푼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시나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 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연구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정조의 어쨌든 상당히 호평을 받은 평점들이 있다.
요거 평점도 사실은 연구 대상입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왼쪽에 일부러 좀 한자를 풀어놨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평측을 막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윤신어른의 이 표죠, 표.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안경이 멀리 있는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눈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글 쓰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표입니다. 과표. 여기 아마 제가 지금 든 것이 의, 상, 부열, 진, 연매표일 것 같아요. 저기 표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 보면요. 이것은 제가 중국의 과거의 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교하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지 양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맨 앞에다가, 물론 사저 이름을 적고 이렇게 하는 이제 풀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행을 줄로 이렇게 긋지를 않고 접어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접어서. 그래서 접어서 자기가 줄 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표의 경우는 보면 몇 단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단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요, 왼쪽 쓰고 오른쪽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이 답안지를 쓸 때는 이걸 정약용이 아주 멋진 말을 표현했는데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앙쌍대격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문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글쓰기만 생각하면 오른쪽부터 읽고 밑에 읽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 대우를 쓸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 쓴 다음에 왼쪽에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서 또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표는 표와 전이라고 하는 양식은 변문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한문 그러면은 한문의 문법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한문은 당송팔가문이라는 고문이죠. 아까 사서의, 오경의 같은 것은 고문으로 씁니다. 그런데 표와 전은 변문으로 써야 돼요. 변문은 네 글자, 여섯 글자 하고 4, 4, 6, 6 이런 식으로 글을 나아가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아주 복잡하게 평칙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뒤에 손잡벌 되거나 증손잡벌 되는 분하고 달리 윤신어른은 이 평칙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그런데다가 한 구의 다음번 구하고는 상당히 평칙이 교체가 돼야 되고 근데 교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짝수 번째 마지막 평칙하고 홀수 번째가 또 같아야 돼요. 그걸 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걸 가위법, 가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위법, 가세법까지 지킬 수 알아야 한문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문을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서한을 쓸 수 있다는 걸로 대가가 아니라 이 평칙을 완전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과거 공부를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과거 공부를 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지방에서 돈이 없고 권력이 없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자로서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한자를 머릿속에 지금 한자가 지금 한 30만 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거는 IRG라고 하는 데서 정한 한자의 숫자는 지금 3만 5천에서 익스텐디드까지 합치면 4만 글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민간에서 한 30만 자라 그러는데 한시나 이런 평축을 맞춘 표전을 하려면 머릿속에 그 30만 글자가 106개로 분류가 돼야 돼요. 옛날 과거 시험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그렇게 목을 맨 거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높은 성적이 아니라도 정조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족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사실들을 고사를 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전부 다 당대의 현실의 문제가 은폐되어 있거나 그것을 알레고리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답안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완전히 평칙이라고 하는 형식까지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발표들이 있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에게 쓰는 제문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상냥문을 몇 개 썼는가 보면 알아요. 상냥문. 옛날에는 집을 짓고 나면 상냥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상냥문을 쓰려면 이 변문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상냥문을 아무나 못 써요. 일반 평민들이 상냥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분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지역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의 학식과 그만큼 훈련을 받았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표가 내용이 바로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이 되었을 때 이 재상의 역할이라는 것을 간을 맞추는 그런 소금과 매실에다가 비유한 건데 이것에 의작을 한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건 참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사실들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왜 과거 문제 어떤 분들은 보면 과거 문제 왜 전부 다 중국 고사를 냈느냐? 바로 현대사라고 하는 건 지금도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 옛날 조상들은 상당히 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은폐된 형식으로지만 다 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과거에 대한 연구를 쭉 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문학사라든가 문화사라든가 사상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규정짓고 또는 뛰어난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논의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문학사는 충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과거 공부를 하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만만찮게 무슨 뭐 글이나 좀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문학, 사학, 철학 이걸 다 알아 이 글을 쓰지 않겠어요? 그죠? 부열이라는 사람이 고사를 알아야 되겠고 정치로는 재상의 역할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되겠고 당대 현실에서 재상의 여치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러한 음률까지 맞춰서 한다? 이거는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폐단도 많지만 물론 누구나 다 이걸 매달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법고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때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가장 공부하는 지식계층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홍제전서죠. 고려대학에 있는 책인데요. 이것은 색깔이 좀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장각에 있는 것과는 달리 아마도 경연이나 이런 데서 보지 않았을까. 보관용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조가 이것은 바로 아까 윤신 그 어른이 송경관에 있을 무렵에 송경관에 있는 유생들한테 꾸짖는 편지를 쓴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서찰입니다. 근데 정조가 말이 거칠어요. 2등 해가지고 사실 한문으로 번역한 너희들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 놈들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정조가 직접 문제를 막 냈어요. 과거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관자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아까 관자가 나왔습니다만 관자라고 하면 되게 정통 주자학자들은 안 읽으려고 했던 책인데 거기서 문제를 떡하니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반제에서 냈는데 송경관 유생이 전부 다 100줄을 냈어요. 여기 따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0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좁게 하느냐. 그래서 막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널리 알려진 서찰이지만 왕의 어찰이지만은 이 정조가 상당히 그런 교육에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행불행에 득과 실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정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을 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가 뜻밖의 거를 발견을 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조가 채점을 한 거예요. 여기 어고라고 써 있는 것들은 정조가 채점을 한 겁니다. 여기도 전부 다 원앙쌍대격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를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접근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현대 활자로 해놓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없겠죠. 앞으로 사실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도 평면을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여야 되고
이게 또 입체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자료들을 정말 남겨놓고 있어. 이것은 제가 그 정문현에서 조사했을 때는 누구 건지 모르고 있던 거를 제가 다 연도를 좀 찾아가지고 약간 고정해서 전부 다 윤신을은 것이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성균관 유생 때 쓴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조 연간에 바로 과거 제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아주 호 재료들을 이 정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건 하나 재밌는 건데요. 요거는 위에하고 아래가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좀 잘려나갔어요. 아마 보관하다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저게 원래 원 답안지고요. 요 밑에 왼쪽에 보면은 약간 글씨로 지동이라고 보시나요? 지동. 가지 지자에다가 동자입니다. 이것은 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답안일 경우에 글자를 보고서 채점관이 좋은 점수를 부정으로 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사자관이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본입니다, 복본. 근데 마침 이 집안에는 원본하고 복본이 좀 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전체는 밑에를 전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위에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서 원본과 같이 남아 있는 예가 상당히 드문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요 보면 여기 하나 또 들고 있는 것은 지금 뭘 들었는지 여기 삼하라는 성적이 지금 돼 있죠, 그죠? 네, 이건 부입니다, 부. 여러 가지 문체가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문체는 보면은 표가 있고 부가 많아요, 부가. 근데 전은 하나도 없어요, 전이. 이제 책이 있고, 근데 이 전이 없는 게 좀 이상해요. 아마 어디에 다른 데 보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부입니다. 이 부는 재미있는 것이 평측을 원래는 중국에서는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아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를 사실은 장편으로 쭉 서술하시는 이런 부는 일생에 대가들도 한 서너 편밖에 못 남겨요. 우리가 유명한 정약용 같은 경우에 부를 일생 3편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과부라고 하는 건 그거가 좀 달라갖고 평측이라든가 아분의 구속을 없앴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문체하고 달라요. 우리 문체예요. 이렇게 다르면서 6글자로 되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을 쭉 쓰게 제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쓰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 재미있는 건데 이것은 시곤이에요. 시. 과시라는 말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시는 대개 18구로 짓는데 우리나라의 과시하고 중국의 과시하고 물론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특수한 말이 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 구라는 표현을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말이죠.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센텐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구두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법. 그러니까 하나의 구는 2개의 두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라는 것이 센텐스라는 말을 모르게 되면 말하자면 한시에서 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8구로 짓는다라는 게 정격이에요. 18구인데 이게 원래 이것도 지금 제가 이건 처음 보는 이런 자료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답안지는 대개 원앙쌍대격으로 써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줄글로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형식이 일어나는데, 그 채점까지 있는 걸로 봐서 원본인데, 이것을 반제해서 지었기 때문에 형식을, 그와 같이 그 서사법을 갖다가 강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부를 더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원앙쌍대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요건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인천 박물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인천 박물관에 관계자 계신가요? 인천 박물관에 보니까 1790년대 이렇게 불분명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연도를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요건 정조가 화성 행차를 할 때 이 경기도 지역의 유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직접 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보니까 이 고사가 중국 고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 서남 집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만 이거 들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방 유생들이 쓰더라도 워낙 쌍대격으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것은 그 안평의 고사를 갖다 여기다 썼어요.
이 정조가 중국의 고사만을 시험 문제 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사들을 막 집어넣어요. 근데 제가 안평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안평이라는 책을 쓸 때 이걸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안평이 알다시피 생육신, 사육신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정조가 복권을 시켜주게 되는데, 그래서 김시습도 이주판서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고무렵의 안평도 복권을 시켜줘요. 복권을 시켜줄 때 그 안평의 고사를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이 부평 지역에 와서 시험 본 거예요. 부평 유생으로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박물관에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소남 집안에 없는 이 자료를 상호 보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마지막에 한 가지 참고로 이것은 그 유명한 김삿갓이 영월의 그 과거 시험장에서 썼다라는 답안지예요. 근데 1930년대 이걸 이응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는 오른쪽 답안이었고 한쪽은 왼쪽 답안이었다는 게 다 가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시라고 하는 건 좀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 이 제목에 반드시 이 제목에 있는 한 글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글자를 선택해서 라임이 되는 곳에, 그 라임이 되는 곳에 몇 번째, 대개 네 번째 이런 에 놓지만은 아마 그것도 그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글자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글자를 반드시 사용하고, 아까 18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8개의 운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18개 운자가 하나도 중복되지 않으면서 동일한 운목에 속하는 걸로 해야 돼요. 이 과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은 이 집안에 있는 것은 그걸 맞췄어요. 그 형식은 맞췄는데 차하니까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일제시대가 되니까 일제시대가 돼가지고는 김삿갓을 유행을 시키려고 하면서 김삿갓이 쓰지도 않은 과시 형식도 아니고, 여기 저 왼쪽에 뜬 것처럼 과시 형식이 아니고 고시죠, 고시. 고시라는 건 형식을 과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과시라고 하는 건 세 개의 연이 하나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3구, 8고라고 형식까지 얘기하는데, 3구, 6구, 그죠? 3 곱하기 6개니까. 그래서 18개의 구, 혹은 20개의 구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930년대에 와가지고 김삿갓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시험 문제를 누가 지은 걸 갖다가 김삿갓이 썼다. 근데 오늘도 인터넷에 보면 이게 김삿갓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남 집안에 있는 이 과거 답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경장 때까지 연결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까 다이버시티라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를 하나하나로서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있지만,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시곤들과의 대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더 부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완해주고, 특히 정조연관은 굉장히 시험이 많았어요. 반제도 많았고, 초계문신의 시험도 많았고, 수시로 유생들의 많았고, 지방 유생들의 시험도 많았어요. 식년시를 무시하고 많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이 윤신이라는 어른은 어느 때의 답안지가 남아있는가를 제가 얼추는 찾아놨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좀 바로 소남 선생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바로 이와 같이 과거를 연마한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계보를 잇는 것이자 시대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들을 그 가계에서 계속 연습해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당락하고 관련 없이 굉장히 오랜 독서와 사색과 실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이 과거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소남 선생이 행복한 것은 이 후대에 이런 분들이 계속 이 가격을 잇기 위해서 어쨌든 과거 준비를 갖다가 이렇게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답안을 오늘날까지 남겨줬다는 거,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물질적으로 중요한 풍요로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